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역연구 마지막 강의 15주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뭐 한 번인가요? 스킵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마감하고 12일 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2020년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지역 연구를 탐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뽑는 데는 상당히 한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를 어떻게 예측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오로지 백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고요. 작년에는 올해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촬영이 잘못돼서 지금 다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다 그렇게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정치, 경제, 산업, 경제, 기술, 에너지원, 사회, 문화 분야에 새롭게 주목받는 10대 트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이거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으로 인한 유가의 변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석유의 운반량이 세계적으로 27.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21%입니다.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 결국 해협을 통과하는 배 중에 한 배, 그 중에 저희 한국에서는 유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카 이점의 확산, 조카 이점이란 조카는 카드에서 나오는 조카입니다만 불평등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 산사태,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커가는 달러, 이거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됨으로써 자국 화폐들이 가치가 올라가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UPS 서비스 GVC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되면 세계 경제는 G2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입니다만은 어떤 나라에서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G2의 2는 중국이 아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G2랑 굳이 중국을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나라의 합작품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다. 아니면 소위 말해서 EU 회원국의 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Chinese price fears looming에서 중국 물가 공포의 소망에서 중국이 지금 경기가 점점 침체되면서 또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물가를 들락날락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뭐 8%, 뭐 6%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TIP for Hydro Connectivity라고 해서 초연기를 위한 TIP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과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술 부분에서는 Continuum Revolution 양자혁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에너지 변화에서 지금 자동차도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전에서 유류에서 원전으로 가고 뭐 석탄에서 원전으로 가기도 하고 원전을 피해서 다음에 어디야 전기로 갔다가 전기에서 다시 수소로 가는 자동차 부분입니다만 좀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솔루션 쪽에 많은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플라스틱 웨이에서 탈플라스틱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두 개, 경제 넷, 산업 경제 부분에 경영 부분에 하나, 기술 하나, 에너지 자원 하나, 사회문화에 하나 해서
토탈 10개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는 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입니다. 자유자본주의 미국과 이란도 거의 사회주의에 가깝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만 사회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가 절대 권력을 움직이고 있고 몇 명의 정치인에 의해서 움직인 게 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의 과격주의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한 과격주의의 그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갈등들이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그 핵 무기를 갖고 있고 핵 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극히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 폭탄이란 두 나라를 바로 다 거의 멸망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있다 위협의 무기로서 활용해야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간 본인뿐만 아니고 상대국 아니면 주변국들이 다 전멸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그 재선에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지금 왈가불가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트럼프가 이겼니 바이든이 이겼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바이든의 승리를 손을 들어줬습니다만은 지금 곳곳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요소로 작용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그런 올해 4.15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또 밝혀진 바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을 밝히자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심정이 환경일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개가 지금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친이란 성향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습격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찬성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라크 내 친한 성향주의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름대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경멸하고 지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위하는 만큼은 그렇게 막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미국 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라크가 예전에 미국의 점령을 당해서 지금은 체제가 바뀌었습니다만 네. 미국의 대이란 경제주의에 기인한 만큼 추가적 경제주의는 양국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란의 반미 감정이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그 선도국가면서 세계의 지도국가입니다만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제3자가 보기에 잘난 점은 약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압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상대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못 사는 건 누구? 그러니까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다라고 인위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반미 감정을 만들어주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80년대에 그 학생들이 데모할 때에 미국 대사관을 쳐들어가서 뭐 화염병을 던지거나 아니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가보시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경찰들이 경비를 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제 돌발의 약재의 변수입니다. 그 미중 갈등 및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 말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의 팬데믹 현상하고를 연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올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관점을 쉽게 트렌드로서 10개의 트렌드로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현상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작년 말 시점에 작년을 본 그리고 올해를 2020년을 예측한 관점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죽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의 밀접한 관계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유가는 뛰었던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입니다만 위에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 갈등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 충돌로 일어나는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동 산유국의 운영 수송 경로가 그 앞에서 얘기한 그 해협을 지나는 만큼 상당히 유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정학적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로 국제 유가의 급등 및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걸프 전쟁, 이런 이라크,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 그다음에 이란 핵 갈등,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미국 이란 분쟁 등이 있을 때마다 유가는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한국이 참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은 혜택을 먹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더 커져서 대한민국의 사용량에 따라서 세계의 그 유가도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날이 아마 올 걸로 봅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앞서 얘기하는 해협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작용은 아마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카이즘의 확산입니다. 조카이즘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미국의 무성 영화 때에 사회 불평등이 통용된 영화 조카가 인기를 내린 적이 있고 또 카드에 조카페이스 있습니다. 조카페이스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카드의 폐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2019년 홍콩과 칠레에서 각각 정치적 경제 이유로 대규모 불평등 시위가 발생했고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평등에 대한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단의 10%의 인구가 전체 나라의 소위 말해 부를 뭐 작게는 뭐 15에서 크게는 6, 70%까지 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중국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자유자본주의뿐만 아니고 사회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금 이러한 불평등 형성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시위라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현상, 정치, 경제 등의 현상이 있습니다만 지속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결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시면은 상당히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데모가 심합니다. 그리고 서유럽 쪽의 데모는 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뭐 차를 태우거나 가게를 부시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에 비해서는 참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신사답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위대가 어디 가서 부셔가지고 물건을 빼서 달아났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흑인 폭동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LA 지역의 한인 상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그게 티본 방임일 수도 있고요. 남은 사유재산을 파기하는 자는 엄벌이 처하는 이런 법이 아마 있을 건데 제대로 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의 분배, 정부 신뢰도, 부정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국민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불평등 시위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노총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노총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큽니다. 누구는 막고 누구는 안 막느냐는 상세한 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반발한 대규모의 불평등 시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 칠레 시위, 그 다음에 영국의 블랙시트 천만 시위, 블랙시트 천만 시위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영국이 EU 회원국이 탈퇴함으로써 이를 찬성 반대하는 부분을 다시 묻는 과정에서 일어난 시위들입니다. 영국이 처음에는 자신 있게 탈퇴했다가 많은 또 국민들이 투표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게 또 자기들 손해인 것 같으니까 다시 적정한 수준에서 어떤 건 탈퇴하고 어떤 건 탈퇴하지 않는 이러한 어중쩡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종적으로 탈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소식을 지금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영국의 블랙시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뉴스에서 사라진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라크, 레바논 부패 청산 시위들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자 특히 영국의 가디언지는 매스컴입니다. 시위를 촉발한 계기는 다양하지만 중산층 붕괴, 민주주의 억압 등 불평등 현상이 촉발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중간에 소위 말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불평등이 투영되는 영화 조커가 인기를 누렸고 세계적인 불평등에 대항해 조커 페이스로 참여하는 조커이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입니다만은 미국의 콜럼버스가 미국의 대륙 발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부터 콜럼버스는 발견자가인 동시에 침략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현지인들이 부가 늘어나고 현지인들의 소위 말해서 말빨들이 세워지면서 언론은 장악해지면서 자국민이 당했던 외국의 침해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을 깨부시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소련에도 그랬습니다만 소련의 지도자였던 누구죠? 소비에트 지도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 동상도 소련인 공산주의가 붕괴될 때 다 아마 철거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소득 문제 부정부패 등으로 글로벌 불평등 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중남미는 시끄럽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3명인 나라도 있고 하여튼 어떤 나라는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도 않고 미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여태까지 깔끔한 정책적인 대통령 인수인계를 보였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상하게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아직 대한민국은 지금 4.15 선거에 대한 어떠한 법원의 진행이 없습니다.
시작하루 딱 했다가 지금 뭐 거의 안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슈들이 많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심화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죠? 요거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2018년 기준에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 정치 불평등 문제도 꽤 많습니다. 정치적 자유화 또는 불평등 시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게 나는 반면에 자유도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자유주의 국가 자본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주의 국가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군사 독재의 그 통치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그 부자유 수준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부정부패도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투명성 기구가 2018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총 그 관측 국가 180개 중에서 더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가 123개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소유다 그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만은 뭐 세계인 추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는 안 되겠죠. 자, 주요국의 국민소득 상위 10%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61%. 중동은 이슬람을 주로 믿는 국가입니다만 대개 왕족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귀족과 천민에 대한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에게 자유는 주되 정치는 누가 위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중동 국가입니다. 거의 선거가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왕족들이 거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가 55%입니다. 제가 인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인도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에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당히 기술자나 아니면 지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인도는 높습니다만 반면에 살지 못하는 잘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날씨가 더운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그 서민들이나 소위 말해서 노숙자들이 인도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사는 집에는 다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다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는 사회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일단 그걸 다 풀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 여러 곳에서 만연하고 있고 제가 인도 갔을 때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 젊은 친구인데 차를 타서 이렇게 그 사원들한테 대접하는. 그러니까 인도는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차 담당 그 소위 말해서 어, 사원들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잔심부름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 놓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시키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다음 사하라 이남 쪽에 사하라 사막 쪽에 아프리카죠, 그죠? 54%. 아프리카 북부는 유럽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방은 순수 아프리카 종족들이 꽤 많이 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가 47%, 그다음에 러시아가 46%, 중국이 41%, 유럽이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자유지수가 보면은 자유지수가 자유가 많은 부분이 유럽 쪽이다. EU국 중심으로 해서 다 아메리카 쪽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는 동부아시아의 소련의 예전에 그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입니다만 독립해서 있는 나라들이 독립한 나라는 유라시아입니다만 거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부 국민의 생활 정도에 대한 자유로움은 있지만 대부분 부자유롭다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점은 불평등 시기가 현상에서 한국은 예외가 아닌 만큼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정망. 여러분 아마 최근 경제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만 점점점 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집을 가진 자는 더 집의 그 소위 말해서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를 더 챙기는 거고 집 없는 자는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는 돈, 또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져서 더 바닥을 기는 이런 정부가 평등 사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모든 정치는 불평등 요소들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다음은 부채 산타스트입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서 글로벌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 누적은 세계 경제의 복원력의 약화. 돈을 많이 빌리면은 갚을 때까지 허덕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 및 외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채 늘어나면은 매출 감소되죠. 부채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침체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이 매출하고 영업이익 감소되죠. 또 기업이 부실화되죠. 또 돈을 빌려와야죠. 이게 역순환,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부진하기 때문에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또는 최저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업 부채 중심으로 금융 부실로 연결된 고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장세 부진이 진행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세 대비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0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4.5% 확대됐습니다만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극전 다음에 10년부터 19년까지 평균 한 3.8%로 0.7% 정도가 위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됐다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 시행, 양적 완화는 그 나라에서 뭐 돈을 막 푸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소위 말해서 달러 찍어서 풀고 원화 찍어서 푸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예. 유로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 급증했던 총부채의 디레버리징 진행이 되어 총부채가 감소했습니다. 자, 향후에는 주요국은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등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일부는 뭐 탕감하는 정책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일단은 빚을 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기타 그 소득이 적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탕감 조치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물가가 저물가 되면은 일단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환율 이자율도 적정성에서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가야 번 돈으로 이자를 받아서 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7, 8%까지 갔다 지금 뭐 4%, 3%, 2%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급 준비율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율 자체를 인하를 했고 중국도 지방 정부는 채권 발행을 확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는 기업 수익성 악화하고 부채 상환 부담 가중, 디폴트 증가,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경우를 통해 경영 리스크 발생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디폴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어, 세계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파산 선고하는 게 디폴트 개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 IMF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걸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IMF입니다. 근데 IMF조차도 감당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전 세계 기업 부채는 GDP 대비해서 2014년 1사분기 이미 과다부채 인계치를 기록했고 뭐 그 이상으로 또한 또 확대되면서 작년 1분기에 94%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금융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입장이나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도 자기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산에 부동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경기 흐름이나 정치적 경제적 흐름에 휩싸이지 않게 하려면은 자기 자산과 운영 자금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예. 다음에 동기간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기업 부채가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은 지역별 가계 부채 및 기업 부채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계 부채는 볼까요? 가계 부채. 자, 신흥국은 30%에서 42%로 늘어났고 선진국은 76%에서 72%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 기업 부채는 신흥국은 86%에서 100%가 넘어섰고 선진국은 거의 똔똔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막 크고 있는 나라일수록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런 현상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 정책 불확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싸웠습니다. G2 국가입니다만 무역 분쟁이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으로 예정된 바이든도 아마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나 지금 그냥 두 나라 다 어차피 보면 손해기 때문에 타협하겠다는 부분이 이런 낌새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9월에 98.6%까지 상승된 달러화 지수가 12월에는 97.4%로 축소돼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약간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국과 여타 국가의 격차 축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가들이 소득이 꽤 높습니다만 중진국 또는 후진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020년 달러화의 방향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의 하나는 미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그죠? 참 이게 그 미연준의 통화 정책에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뭐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2019년 2월에 2.5%에서 12월에 1.75%로 세 번이나 됐고요.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 2020년 들어서. 그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금리 인하의 압박을 통해 약달러 유도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을 활성화시키려면 자기들이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뭐 몇 가지 지금 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적자 확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미국 경제 신뢰도 문제로 달러와 약세의 구조적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주의 적자가 2019년 마이너스 2.51%에서 2020년 마이너스 2.55%로 확대될 거라고 IMF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또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 또 늘어날 걸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단의 내용들을 볼 때 향후 달러의 약세 여건이 조정되고 있으나 미중 간 추가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그렇죠? 불안하죠, 계속. 미국 대선 등의 주요 변수에 따라서 위안 시장의 변동성이 정복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마련이 필요하다. 참 뭉뚱그려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 조금 개선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미국의 많은 또 국민들이 오히려 트럼프 정책을 더 지지하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리무중에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뉴페이스 오브 GVC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입니다. 그죠? 2008년 이후에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90년 이후에 무역 개방과 함께 확장되었으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위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은 뭐냐면 서로 모든 산업 구조에서 엉켜가는 부분입니다. 엉켜가는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그 아시아존의 그, 저개발 국가 아니면 개발도상 국가 아니면은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선진국의 의존도가 꽤 높았습니다만 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게 소위 편가르기를 하면서 내 편만 챙기고 내 편이 안 좋다면 이렇게 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렇게 사슬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따로 막 형성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 세계 보호무역 지속으로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 내 국가 간 생산 분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예전에 가치 사슬은 뭐야? 소위 말해서 탈국내간 그러니까 인접 국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 뻗어 있는 그런 현상의 가치 사슬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세계 보호 무역화 되면서 소위 말 지역 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뭐야? 자국 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단은 사용하고 수입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을 만들고 뭐 여러 남미 쪽 아니면 북미 쪽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만 왜? 주변에서 만들어야 원가를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쏠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